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모든 본사와 대리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 10월까지 자정 기간을 준 가운데 프랜차이즈 협회가 혁신위원회를 꾸려 자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워주는 실손보험은 역할이 줄어 보험료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건강보험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인데요.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로 건강보험의 공백이 발생하는 비급여는 통상 민영실손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현재는 비급여인 항목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한 수준으로 고가의 신약치료 등은 급여 전환이 가능할지 또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면 급여화가 실제 집행되기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협회 등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정부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 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신약치료제 등은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 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급여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에서 5년 뒤 평가에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입니다. 표적 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치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어드는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 셈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큰 병 걱정이 적은 젊은 층 등에서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식이 끊긴 자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노인 등 빈곤층이 자녀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나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말 배고프고 누울 집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입니다. 특히 소득은 낮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 의무자 가구에 한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주거급여법 개정, 전산망 보완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상한은 기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9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방비로 7조 6천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시행하고 2차 계획은 오는 2021년 1차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기 위해 대대적인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국 70만 곳이 넘는 모든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표적은 대리점의 갑질 횡포를 일삼는 본사입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본사와 대리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본사만 4,800개, 대리점 70만 개에 달합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공정 거래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유제품, 주류, 자동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우리나라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맹부터 시작해서 유통하도급 이렇게 이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 초에 이제 대리점 분야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에 좀 부합한 대책을 만들어야 돼서 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를 대상으로는 계약 해지 조건이나 반품 조건 등 대리점의 불리한 영업 정책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판매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대리점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리점 조사에서는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본사와 계약 조건 협상 절차에서 불리한 게 있었는지 들여다봅니다. 실제 대리점 유통 방식은 본사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물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본사는 대리점에 물건을 떠넘겨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했던 겁니다.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정위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 대리점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고 나선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김상조 위원장이 요구한 10월까지 자정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합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제대로 된 상생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못 박은 최후의 자정기간 10월.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기한에 맞춰 자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어젯밤까지 필수 품목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 등을 모두 제출받는 등 지금도 프랜차이즈 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모인 프랜차이즈협회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자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늘 2루 유통학 박사로 알려진 최영홍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필두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재료나 원재료에서 이익을 남기는 현행 방식 대신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물류 마진을 통해서 로얄티를 징수하던 방법, 그 사이에서 부당한 명목으로 그 돈을 뜯어내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자기가 저도 1, 2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나서 그 성과에 기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야지. 또 오너 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범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 법조계 등 유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할 가맹점주 관계자나 본사 관계자가 빠져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회원에게 공연과 전시 등 각종 문화생활에 혜택을 주는 카드사들의 문화 마케팅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롯데카드가 오는 9월 2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주최하는 롯데카드 무브 사운드트랙 볼륨 2 서태지 25. 서태지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로 서태지 공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롯데카드는 작년 신승훈과 박진영의 합동 공연에 이어 올해는 서태지 콘서트까지 성사시키며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의 문화 마케팅을 선도해 나가는 현대카드는 슈퍼콘서트라는 막강한 공연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현대카드는 2007년부터 10여 년간 22차례 슈퍼콘서트라는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해왔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비욘세와 휘트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콜드플레이 등 글로벌 슈퍼스타들이 슈퍼콘서트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최근엔 컬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다음 달 11일과 12일에는 각각 부산 KBS홀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일렉트로닉 듀오 체인스모커스가 컬처 프로젝트 무대에 나섭니다. 신한카드는 인디밴드 육성 프로그램 신한카드 루키를 만들어 직접 뮤지션 육성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초 전문가 심사와 네티즌 투표, 결성 콘서트 등을 거쳐 3개 팀을 선발해 상금과 함께 음악축제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의 신한카드 스테이지에 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드업계 문화 마케팅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공연 및 전시 티켓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넘어 브랜드 철학이나 경영 전략 등을 반영한 공연을 주최하는 등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을 개최할수록 카드사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등 문화 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내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발표하고 공매도 조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다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왜 비판을 받아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지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내놨지만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 우선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실제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싼 값으로 다시 사들여서 수익을 내고 주식을 갚는 기법을 말합니다. 공매도 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어서 코스피 공매도 거래 금액은 2011년 30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60조 원을 기록해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상승기에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추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특정 종목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공매도 비중이나 공매도 비중 증가율, 주가 하락 등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하루 공매도 거래량이 약 309만 주, 거래 대금은 1,07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로 쏟아져 공매도 비중이 전체 매매의 22%가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열 종목 지정제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21일 하루 동안 LG디스플레이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20일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 넘게 떨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과열 종목을 지정해서 직접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법이라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왜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나왔을까요? 네, 우선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높다는 점이 그 제도의 효력을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일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는 20%,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야 하며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떨어지는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도 도입 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있었던 NC소프트 공매도 대란은 높은 조건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6월 20일 코스피에서 NC소프트 주가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1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NC소프트의 공매도 물량은 상장 이후 역대 최고인 19만 6,256주, 금액으로는 76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중과 비중 증가율이 각각 18%, 19% 수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못 미쳐서 다음 날에도 공매도는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31만 주, 22일에는 28만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19일에는 4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22일 34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조금씩 회복되긴 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하루에 그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앞서 살펴본 NC소프트의 경우도 첫날보다 이틀, 3일째 공매도 물량이 더 컸던 것처럼 공매도를 하루 금지한다고 해서 공매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당국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한국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공매도 종합포털을 보면 공매도에 대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해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제도의 취지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감소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공매도에 당황하지 않고 해당 종목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에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제도 효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네, 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과열 종목 지정 요건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곧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역할을 해 해당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며 공매도가 금지되는 하루 동안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개선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마지막 주에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이후 75주 만입니다. 이번 파리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이 중 강남권 등 11개구는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고 매수 문의가 사라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포주공 1단지 등에서 2억에서 3억 원 내린 매물이 나왔던 서초구가 이번 주 조사에서 마이너스 0.22%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둔촌주공 등이 약세를 보인 강동구도 0.2% 떨어졌습니다. 강남과 송파, 양천, 노원구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서울 지역 25개 구 중 10개 구의 아파트값 호가가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난항으로 올해 6년 연속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1조 근무자들이 파업을 하고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도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에도 1조와 2조가 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파업할 방침이며 파업 후 별도의 집회 없이 바로 퇴근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휴일 특근도 중단하기로 했고 이후 투쟁 계획은 오는 16일 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상반기 경영실적 급락과 대내외 환경 등 어려운 여건을 강조하면서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정년 연장 등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준비 중이던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인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본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후 5년 뒤부터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최악의 경우 17년 후에나 발행 어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올해 중 연동됩니다. 최용석 카카오 경영지원 이사는 최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서로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반 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올해 2분기 거래액은 한 개 분기 만에 600억 원 늘어난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현재 약 2,560곳이며 가입자도 1,68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면서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도 7월 새 800억 원을 넘었고 월간 송금액이 100억 원 이상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지사와 신라섬유, 이화산업 등 유통주식수가 적은 소위 품절주들이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보이는 이상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기업의 기초 여건과 무관하게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는 288억 9,4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37조 9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작년 세수 호황이 올해도 이어져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58만 2천 명에게 상한액 초과금액 7,351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집중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내일 낮까지, 동해안 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 저녁과 내일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 30에서 60mm, 그 밖의 지방에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 곳이 많았는데요. 말복인 내일은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는 32도로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비가 내리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 지역은 낮 동안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저녁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강릉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3도, 대구,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